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전 강복 회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8억 원대의 공금을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유용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뭐 가발 맞추는 등등 비용에 썼다라는 건데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김원웅 전 광복 회장의 행태에 대해서 말이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김원웅 전 광복 회장의 비리 혐의, 추가 비리 혐의 발표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법카로 가발, 관리, 목욕 등등. 그리고 김원웅 전 광복 회장 재임 시에 편찬했던 위인전 작업도 심상치 않습니다. 본인의 모친에 대한 위인전 분량이 김구 선생님보다 더 비중이 높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103, 103. 이 숫자가 의미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동아일보입니다. 103일, 대통령실 103일 만에 개편을 했습니다. 작은 생선 굽듯 섬세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새로운 수석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관섭 정책수석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투입이 됐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 정책 혼선을 겪은 대통령실이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 대통령실의 본심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을 투입한 겁니다. 특히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친윤계 인사로 누구보다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3일 만에 소폭 개편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최저. 오늘 경향신문이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6면 기사입니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역시 1위를 했는데 전국 평균 이하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이 식었다. 민주당의 뜨거운 심장 호남이 차갑게 식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거 아니냐. 낮은 기대치를. 경향신문 분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남 당심도 떠난 거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비리. 오늘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전 조간신문이 쓰고 있는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당과 보훈처가 김원웅 전 광복 회장의 비리는 문 정권의 비호를 받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원웅 전 광복 회장의 행각,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추가 비리가 과연 무엇인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김원웅 전 광복 회장이 입으로는 광복을 외쳤지만 뒤로는 속으로는 광복이 아니라 착복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락. 오늘 중앙일보가 2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1기 신도시 매물이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한 주새의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재정비 시점 미뤄지자 실망한 매물들. 대통령실은 공약 파기 논란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주민들은 대책 안 나오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1기 신도시 버림받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서재현 조강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이준석 전 대표를 수행했다는 전직 수행원이 폭로성 주장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선 진흙탕 공방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추가 징계? 초단기 개편의 뒷맛,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시죠. 당의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 위신, 훼손, 엄정 심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당원으로 품위 유지 위반하고 반복하면 예외 없이 그 어느 때보다 엄정히 심의하겠다. 추가 심의, 추가 징계를 시사한 겁니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훼손, 고질적인 계파 갈등 조장 등에 대해 주어진 권한을 엄중하게 행사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윤리위 전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가능성을 비친 겁니다. 윤리위가 문제 삼은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들 어떤 걸까요? 들어보시죠.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정당을 경영할 능력도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를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면서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 위해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자, 윤리위가 이례적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마침 오늘 윤리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지금 윤리위에서 문제 삼은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들을 우리가 좀 봤는데, 자, 윤리위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콕 집어서 이 대표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에 있는 내용이 점입 가경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원이면 누구든지 간에 당이 위해를 끼치는 행동들과 언행들을 계속했을 때 이에 대한 엄중 조치를 하겠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전직 대표도 포함이 된다 이거죠? 전직 대표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듯이 굉장히 거친 화살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이런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윤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도왔던 장해찬 전 청년본부장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해찬 전 청년본부장을 향해서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 편에 있었던 김용태 최고위원 등이 또 공격을 하죠. 진흙탕 싸움. 그럼 김용태 또 최고위원 등을 통해서 또 다른 공격들이 이어지게 되면 이게 정당이냐? 이렇게 나오는 순간 도대체 그 책임은 누가 물어야 좋겠단 말입니까? 윤리위가 여기에서 지금 양쪽 다 브레이크를 건 거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윤리위원회가 나서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정치권의 일들을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의 활동 이전에 비상한 상황에서 비대위가 출범했으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런 일들 신속히 정리하고 통합과 안정의 길로 가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 회의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니까 윤리위가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계파 갈등을 조장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묻겠다 책임을. 그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건이 오늘 심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를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수해 현장에서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줬던 김성원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아마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성원 의원의 발언뿐 아니라 이 정도로 사실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본적인 눈높이를 못 맞췄던 건들이 꽤 있을 거라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일들에 대한 심사가 좀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윤리위의 이 같은 경고에, 엄정 경고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보인 반응도 논란입니다. 비웃었습니다. 푸하하하.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인데
당대표잖아요. 전직 당대표인데 푸하하하. 지난번 본인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표였던 분이 당의 공식 윤리위의 엄정한 징계 결과와 또 추가 경고에 대해서 비웃는 모습.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윤리위가 자신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징계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리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이제 푸하하하 조롱하는 듯이 반응을 한 것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윤리위에서 이런 입장문을 낸 것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윤리위는 중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도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마치 겨냥한 듯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파 싸움하는 사람들 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하면 이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마치 이전에 내렸던 그 징계 자체가 매우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윤리위의 이러한 돌연 입장문 발표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비대위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윤리위는 외부 사람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 만큼 이 발표가 그렇게 적절하진 않다고 보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안타까운 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욕먹을 시간을 안 줘요. 예를 들면은 전에도 그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예. 거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아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다른 정치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자기는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사실 이게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당대표를 이렇게 어쨌든, 다른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비판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 바로 그대로 대꾸해줬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려 하다가도 아, 이준석 전 대표 그렇다고 이렇게 똑같이 받아치다니 정말 너무 유치하다라고 모든 욕을 자기가 흡수하는 거예요. 아하. 이번에도 윤리위가 비판받을 법도 했는데 여기서 푸하하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야, 거기다 대고 또 이렇게 조롱하듯이 대꾸를 하냐. 역시 이준석 대표 좀 너무하다라는 욕을 본인이 흡수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일 때 임명한 독립적인 이항희 윤리위원장의 징계 플러스 경고에 본인이 이제 비웃어버리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면 오히려 윤리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생겼을 예.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바로 이런 식으로 푸하하 조롱을 하니까 역시 이준석 당대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가만히 계시라. 가만히 계셔라. 좀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더 좀 연민하고 좀 탄압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갖게 만들 테니 이런 식의 즉각적인 조롱성 대응은 별로 본인에게 좋지 않다는 생각 듭니다. 예. 자, 과연 이제 윤리위가 어떤 추가 조치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예. 해도 너무한다. 너무? 자기 탓은 하지 않고 예. 전부 남 탓이고 뭐 윤핵관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뭐 대통령과 1대1 대립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정치의 위상을 키우겠다는 거 여주고 나죽지 않시 옥시작전 비슷한 거예요. 대통령을 싸움판에 끌어내려고 하는 게 의도가 보이는데 그 같이 맞장구 쳐줘야지 되겠습니까? 내부 총질이 아니라 등 뒤에서 총을 쏜 거고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해 호소인은 이준석 대표죠.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수행원이었다라는 분이 폭로성 주장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6년 이준석 총선 출마 당시 수행원 A씨 밥을 잘 안 사줬다. 같이 먹어도 계산을 안 해줘서 내가 하기도 했다. 아,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사실은 최악이죠. 사실이라면이죠. 자기한테 도움될 것 같은 사람한테만 인사한다. 이미 내 편이다 싶으면 인사를 절대 안 한다. 지역구 주민들한테 인사 안 해서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난리였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 앞에서 부모에게 싫은 소리하고 짜증낸 적이 많았고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 최근 이준석 행동 보고 부모님이 찾아와 울며 불며 자제하라고 사정해도 말을 안 들었다라는 주장을, 일단은 일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이게 뭐 지역구 관리의 달인이잖아요. 부산에서 뭐 동네방네 다 형이야. 다 누님이고. 근데 지금 전수행원의 폭로성 주장, 밥을 안 산다, 뭐 인사를 안 한다, 버릇이 없다,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역구 관리할 때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3번 떨어졌나요? 예. 3번 떨어졌는데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당선되기 쉽지 않죠. 예. 앞으로도 당선이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인사 잘해야 되죠, 원래. 잘해야죠. 예. 그리고 설사 지역구 분들 만나게 되면 좀 억울한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 약주 한 잔 들어야 걸치고 됩니다. 예, 다 전재수, 들어야 돼요. 예. 너 임마 너가 말이야 그러면 돼 이런 분. 다 들어야 됩니다. 예.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역구를 둔 정치인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다 들어야 되고, 또 일단 인사 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또 현실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저것은 이제 그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방적 주장이죠. 주관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간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예. 사실관계는 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아니 근데 좀 의아한 게 이분의 주장 가운데 이제 선거를 도와주시는 수행원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수행원들한테 이제 밥은 보통 이제 후보가 정치 자금으로 이제 충분히 그렇죠. 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렇죠. 안 사줬다라는 게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선거법상 그렇죠. 수행원 후보와 또 후보를 수행하는 10명까지는 예. 10명까지는 선거법상 비용 지출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조차 안 했다는 것은 글쎄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인색하게 지역에서 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과연 사실일까라는 의아심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어떻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이미지가 좀 또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까지 했겠냐 싶긴 합니다만 어떻든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준석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입니다. 부모님은 제게 정치활동 선택에 대해 어떤 얘기도 안 하신다. 당연히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 하실 일도 없다. 당시 한 달 정도 수행했던 분이 감당 못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다 모아서 꼭 책임을 묻겠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강력 부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정도 수행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알겠느냐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서재현 의원님, 예. 이준석 전 대표의 반박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전 대표께서는 이제 억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수행했고 그것도 선거 기간이면 선거 기간은 사실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더 조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미지. 이게 연예인도 그렇지만 정치인도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게 되게 이미지로 안 좋은 예.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반전을 기대하는 건 아니죠. 약간 감초 역할을 하는 이런 수행원의 어떤 폭로 아닌 폭로가 있긴 한데 이게 가십성이고 저는 이게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점점 적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계속 이기는 정치를 계속 하면서 지는 정치까지는 바라지 않고 좀 이제 무승부 정치, 그래서 서로 이기는 정치가 아니라 좀 서로 배려하고 또 사실관계가 때론 틀리더라도 어떤 법적 대응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어떤 진실, 팩트를 한 번 더 언급해줬으면 이후에 또 대응하겠다는 정도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한테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예. 이게
이게 좋은 것 칭찬도 이게 고래 춤추는 게 아니고 칭찬도 여러 번 하면 힘들잖아요. 예. 국민들이 이제는 좀 피로감을 호소하는 단계인데 좀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좀 전 당대표 대응 뭐 TF를 좀 구성해서 비대위가 그렇죠. 이게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이 전 대표와 좀 대화도 하고 소통해서 드라마를 빨리 종영시켜야 된다 이게. 이 드라마는 막장 예, 드라마다. 그렇죠. 이게 계속하면 이게 되게 뭐 반전도 없고 시청률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 대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더 이제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금 마무리할 때가 됐다. 네.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직 수행원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현재로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입장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핵관 대 윤핵관, 윤핵관 대 이핵관이 대리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법적 공방 양상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까지 국민들이 봐야 할까 싶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이철규 의원. 올 초 이철규 의원이 전략부총장 임명에 이준석 전 대표가 브레이크 걸었다. 그때 지도부에 막말하고 당대표실 찾아와서 부총장 시켜달라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런 적 없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다. 김용태 전 최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대리전 양상으로 비춰지며 법정 공방을 벌여야겠느냐. 양쪽을 향한 비판 여론이 당내에서 높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 이야기입니다. 103일 만에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정책수석과 홍보수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으로 교체가 됐고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됐습니다. 이 실장 6수석 체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공보단장인가요? 홍보의 책임자를 맡아서 소위 고생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굉장히 아까운 표차, 아깝다고 하면 김동연 지사에게는 좀 죄송했군요. 아깝다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소 표차. 최소 표차, 간발의 표차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와의 패배 이후에 사실상 수면 아래에 있었는데 홍보수석으로 발탁된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 초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국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작은 생선을 구울 때처럼 섬세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책들을 돌봐보겠다는. 김병민 전 대변인님, 예. 지난 대선 때 사실은 김은혜 공보단장, 김병민 대변인 요 콤비 조합이 상당히 괜찮았다. 네. 이런 평이었어요. 김은혜 공보단장 일 잘해요. 눈빛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알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아마 인수위원회 대변인하고 중간에 경기지사 출마를 하면서 이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고 끝까지 아마 있었으면은 대통령실 당선인 대변인. 당선인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대변인을 그렇죠. 하다가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위해 이제 중간에 중도 사퇴라고 나갔는데 맞아요. 만약 끝까지 대통령실 뭐 국회의원 신분이 대통령실에 있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에 이 홍보수석 등으로 끝까지 자리매김을 했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메시지 관리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여러 실력 있는 분들이 있더라도 이게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호흡을 맞춰야 되고 정책에 대한 많은 국민들께 홍보해야 되는 측면들 더불어서 위기 관리가 왔을 때 메시지를 조정하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기자들과의 이 호흡 측면이라든지
대통령의 생각들을 가장 잘 전달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홍보 수석으로 가 있지만 전체적인 메시지 관리까지 함께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옛말에 기대를 갖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더 잘 아시겠지만 옛말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도 있고 님이라는 글자의 유행어 가사 중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됩니까? 남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작은 점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메시지의 뉘앙스 차이, 어떤 발표의 어떤 뉘앙스 차이가 바로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를 기억해 보면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가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꽤 많습니다. 예. 그때 첫 번째 초기 대응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서 수습이 될 수도 있고 초기 대응이 나오는과 동시에 그 대응의 메시지 때문에 2차, 3차, 4차까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강성적으로 메시지 대응을 잘못 가는 기조들이 있을 때 김은혜 당시 공보단장이랑 몇 번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조금 더 톤을 누그러뜨리고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지. 반성할 때는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들을 가져가자 했던 기억들이 문득 떠오르는데요. 지금까지 나타났던 대통령실에 문제가 발생되고 예. 그다음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면 적어도 이러한 문제들을 단칼에 막아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역량들을 이제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를 들어 김병민 전 대변인이 대선 기간 때 가장 많이 했던 일이기도 한데 예.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 없잖아요. 도어 스태핑이나 뭐 기자들 앞에서 아니 이만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대통령이 휙 들어가 버리면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그때 해야 할 일은 기자들이 아니 이 대통령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고 했을 때 아니 이 사람이 제일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점이 있는데 좀 잘 봐달라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이제 좀 간결하게 한 것 같다라고 이제 기자들에게 이른바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전문용어로. 백브리핑 뒤에 대변인의 백브리핑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런 수위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고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될 법한 발언을 직감적으로 인지를 했다면 대통령은 따라 들어갈 게 아니라 남아서 이 내용들을 관리하고 때로는 내 몸을 던져가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싱크가 쓰이는 게 아니라 대변인의 싱크가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찌 보면 그 안에 있는 참모들의 역할일 수 있겠죠. 김병민 대변인이 그 선거 때 그거 잘했잖아요. 대통령 센 발언하면 나서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얘기. 기자들 뜯어 말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뭐 지금 안 하고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 꽤 국민들께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선수가 투입된 만큼 이제 오늘부터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데 예. 여러 측면에서 이 추석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바라보기에 추석에 있는 추석밥상머리의 민심 때 지금 낮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만 있다면 예. 거기에서는 이제 김은혜 수석이 해야 될 역할들이 꽤나 막중할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김수현 교수님 일각에서는 오늘 동아일보의 박재균 논설위의 칼럼을 보니까 홍보수석 한 명 바뀌었다고 크게 달라질 걸로 기대하면 안 된다. 국민들은 포장지만 바꿨다고 거기에 속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건데 사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서 참모들이 정말 잘 못하고 있다. 감각도 없고 제대로 조언을 못하고 있다. 혹은 참모들은 조언을 잘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만약에 참모들이 무능해서라면 참모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개편을 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듣고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윤 대통령께서 그 조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지율이 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윤 대통령이 많이 듣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으로 이러한 인적 쇄신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추석 전까지 김병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듣는 자세가 인적 쇄신 못지않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너무 친윤을 등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근데 사실 홍보수석과 대통령, 대변인과 대통령은 손발을 많이 맞춰본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걸 국민들에게 가장 성실하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손발을 많이 맞춰본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한 대통령실 안팎의 기대감이 그래서 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분위기에 맞춰서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과
대통령 간의 첫 호흡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장면을 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진표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호흡이 좋다, 출발이 좋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이게 협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지난 16일 양산 사저 앞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직원을 커터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윤 대통령이 상황 보고받고 즉각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300m까지 경호 지역을 넓히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치는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회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작품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걸 좀 넓히는 거를 경호처장이 현장 가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경호처장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장 입에서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합당한 조치입니다. 김진표 의장,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욕설, 폭력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 김진표 의장과 국회의장과 국회를 대변하는 어른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간의 호흡, 손발이 좀 뭔가 첫 장면이긴 하지만 착착 맞아간다. 그럼 출발 좋아요. 이것은 뭐 덧붙일 말도 없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정치가 이렇게 돼야 되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정치는 경제를 살리든 민생을 살리든 사람을 살리든 살리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는 뭐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게 정치다운 정치를 하셨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께서 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장이 정말로 이 제대로 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런 협치의 모습들이 2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게 좀 뭔가 좀 뭐든 살리는 정치의 본령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렇게 되면 이제 김진표 의장이 중립적인 의장이긴 하지만 또 민주당의 존경받는 또 선배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뭐 입법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우리 의장 건의도 받아들였으니까 이번엔 좀 협조하자, 이런 분위기도 나오는 거죠.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주고받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대통령실에서 정말로 이제 그 핵심적으로 필요한 국정 과제가 있다 그러면은 야당이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다음에 모범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야당이 주는 것 없이 끝까지 받을 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누가 더 잘하나 경쟁, 누가 더 감흥을 주는 일을 많이 만드느냐의 경쟁, 이런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양산 사저 같은 경우 이게 욕설이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욕설이 있겠거니 생각하시는데 그런 욕설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욕설에다가 최근에는 이 모의 권총에다가 뿐만 아니라 공업용 커터칼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위협을 하는 그런 수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경호 범위를 더 넓게 해가지고 뭐 이런 뭐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았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말로 이런 일은 더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자, 대통령께서 잘하셨다, 나는 감사하다라는 논평이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원웅 스캔들, 또 전 정권과 갈등. 박민식 보훈처장이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추가 비리를 발표했습니다. 형사 고발 조치까지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째, 만화 출판 사업 책자 인쇄비 과다 견적. 둘째, 수목원 카페 공사비 과다 계상. 셋째, 대가성 기부금 수수 및 목적 외 사용. 넷째, 법인카드 유용. 다섯째, 불공정 채용 등 전 광복 회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고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전 회장의 파렴치한 범법 행위는 순국 선열이 비분강개할 일입니다. 광복회를 사조직화하는 등 궤도를 이탈시킨 범죄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장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라고 판단합니다. 보훈처가 추가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박민식 보훈처장이 직접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독립운동가 만화 인쇄비 과다 견적 5억, 국립수목원 카페 공사비 부풀리기, 마스크 업체 기부금 수수, 기부금 목적외 사용, 개인 목욕, 가발, 미용비, 법카 유형이 2,200만 원,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의 추가 비리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지난 2월 드러난 국회에 있는 카페 수익 유형 의혹과는 별개입니다. 서재현 위원님, 증권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자, 이번에 적발된 추가 비리 의혹, 혐의 뭐 어떤 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초에는 어떤 그 편의점의 그 수익 한 7천여만 원을 어떤 비자금으로 써서 자진 사퇴하셨어요. 국회에 있는 카페. 네, 예. 그리고 추가로 뭐 이제 개인 어떤 생활에 필요한 뭐 가발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금으로 이제 착복한 것인데, 저것은 8억이 문제가 아니고 8천만 원, 뭐 8만 원도 안 되는 것인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박민식 보훈처장님께서 저런 광복 회장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겠다, 맞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저분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전 정권까지 또 끌어안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저런 비리가 일어났다고 해버리면 사실은 저분이 이제 말하는 의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 해석을 낳아서 저 사건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정쟁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런 보훈처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비리만큼 좀 이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문제가 광복 회장님이 이제 저분이 사퇴하고 나서도 이제 장준하 선생님 아들이시죠. 이제 장호권 이제 광복 회장님도 사실은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광복 회장이 됐을 때 4분이 오셨는데 후보가 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이제 모의를 해서 과반, 1차 과반이 안 됐을 경우는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광복회에 어떤 폐쇄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광복회를 포함해서 여러 산하기관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이렇게 자금 집행이 당연히 일어나고 감사도 투명하게 시적절하게 신속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지난 2월에 드러났던 국회 내에 있는 카페 공금을 유용했다라는 혐의 외에 추가적인 거죠, 이번에 나온 건? 그 외에도 아주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만화 책자를 발행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실 10억 이상의 돈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한 5억 정도만 드는 돈인 그 사업인데 과다 책정을 해서 그만큼을 횡령했다라는 혐의도 있고요. 그럼 차액 한 5억 원 정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행방이? 그러니까 본인이 뭐 착복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부금을 기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원래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1억 원 정도는 그냥 운영하는 데 썼다든가, 그리고 법인카드를 한 1,700건 정도 사용했는데 그중에 한 400건 정도는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등 굉장히 많은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중에 다 합쳐봤을 때 한 8억 5천 정도를 본인이 횡령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지금 혐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거는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이 뭐 여당 성향이든 야당 성향이든 거 관계없이 다시는 이제 이런 식의 정말
지저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다만 전 정권에서 워낙에 이 광복회 운영 자체를 이제 민주당 정부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고, 기억하시겠지만 최재형 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 최재형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추모 사업회는 따로 있고 그 사업회에서도 별도로 최재형 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추모 사업회와는 이런 반구의 어떤 상의도 없이 최재형 상을 만들어서 그걸 추미애 전 장관에게 준다던가, 주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모든 그런 중요한 상을 만들어서 준다던가 하는 굉장히 좀 이념적으로 편파적인 치우친 이런 관행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박민식 보훈처장이 전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논란을 다 자초했던 인물이 김원웅 광복회장인 만큼 좀 엄정하게 수사하고 대응해서 이런 사람이 절대 중요한 직책 못 맡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비리 혐의 금액이 8억대. 라는 거고, 그 가운데는 김수영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뭐 법인카드로 떡볶이, 뭐 김밥 사 먹은 것뿐만 아니라 가발 미용비 등등 수천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위인전 출판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다 견적을 했고, 그 가운데 본인의 모친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미화를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5억 비싼 김원웅식 위인전, 김구보다 비중 높은 모친. 2020년 6월 광복회 성남시와 함께 독립운동가 백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 5억 원 대금 부풀리 의혹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5억 얼마 정도를 10억 얼마에 계약을 한 건데, 그 차액 5억이 어디로 갔는지 뭐 알 수 없지요. 어쨌든 중요한 건 5억만큼을 광복회에게 손해를 끼친 거죠. 당시 김구, 이봉창 의사 등 활동상 별권 제자, 김원웅 회장의 모친 전월선 씨도 포함이 됐는데, 김구 선생의 책 분량은 290조, 모친 책 분량은 430조. 김구보다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 모친의 만화, 위인전 내용 중에는 김원웅 전 회장 본인의 출생 과정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아하. 김병민 전 대변인님, 네. 본인의 출산 과정이 도대체 그 위인전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뭐 김원웅 전 회장이 박혁 거세요? 430쪽에 달하는 분량 썼다니까 뒤에 아래에서 태어났냐고요? 뒤에 별건으로 좀 더 넣으시죠. 김원웅 회장이 그렇게 태어나서 민정당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김원웅 회장이 몸담았던 정당이 민정당이죠. 예. 민정당에서 왜 활동들을 어떻게 했고, 그 뒤에 어떤 방식으로 정치 활동을 했고, 광복회장으로서 어떤 일들까지 벌이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기왕이면 그 책에 더 추가적으로 별건까지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께 대대손손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원웅 회장이 이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지난 정권에 있었던 수많은 행사들에 나와서 굉장히 가격한 언사로 칠몰이들을 했던 내용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언급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일들, 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원웅 회장이 얘기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분히 정파적인 이익에 집착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왔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보여줬던 내용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활동상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니 참담하다는 말 외에 도대체 어떤 말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이제 서재현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게 이 정치적 지난 정권 얘기를 끄집어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과거에 내 마음의 형, 광복형이라고 김원웅 회장을 시켜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저도 논평을 냈거든요. 이런 일들이 감사원에 적발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렷한 조치가 없으니까 그때 얘기했던 마음 지금도 그대로냐? 얘기 좀 해봐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은 김원웅 회장에 대해서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냐? 별 말이 없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미향 의원 건이 드러나서 지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윤미향 의원 정리하겠다고 그 당시에 당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 송영기 대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의 아픔을 바탕으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착복해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야 가리지 않고 정말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여기에 대한 단죄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활기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또렷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제 이 일은 수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면 지체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국민 앞에 과거의 진실에 대해서 좀 밝혀주기 바랍니다. 예. 자, 앞서 언급하셨던 이재명 의원이 과거 존경하는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라는 호칭을 쓰며 일부 보도에서는 마음속에 광복형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다시 들어보니까 또 다른 보도에서는 저도 마음의 광복회원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논란이 됐었죠. 자, 그런가 하면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지난 2월에 이렇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복을 맞췄는데 그걸 찾으러 갔더니 돈이 필요 없다, 지불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편지를 받고 주인께 알아서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그러니까 부인 계좌 앞으로 송금을 했어요. 최소한 진실이 일정 부분 밝혀졌을 때 제가 명예롭게 퇴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퇴진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고. 당시에는 뭐 한복 비용 등등이었는데 지금 혐의가 뭐 추가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 해명이 충실히 설명되진 않습니다. 소명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법인카드로 결제됐던 뭐 가발 미용비, 목욕비, 뭐 떡볶이 아니면 본인이 추진했던 위인전 발간 사업이 5억 이상 비싸게 계약되고 본인의 출생 과정이 위인전에 드러나고 이것도 뭐 다 과잉 충성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건지 김수영 교수님 전혀 해명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뭐 좀 전에 비디오에서 보셨지만 그 한복을 맞추러 가서 돈을 내려고 했더니 간부가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대신 지불을 했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 이제 본인이 직접 지불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굳이 그 5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더 줘가면서까지 특정 업체에다가 그걸 맡겼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김구 선생님보다도 더 길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졌어야 하는 이유도 납득이 안 가죠. 저는 전월선이라는 분에 대해서 자체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구 선생님보다 이렇게 많이 다뤄질 만큼의 어떤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결정적으로 본인의 출생 과정이 위인전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백관양보해서. 너무 민망하죠. 좀 정말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일이잖아요. 본인이 그렇다고 뭐 대단한 위인인 것도 아닌 것이고, 아마도 그 업체가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김원웅 광복회장이 그런 부분 좀 넣어달라고 한 것인지, 특별히 좀 잘 써달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부적절하고 전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변명을 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명예롭게 퇴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엄정하게 따져 물어서. 지금 국회를 보면 김구 선생님 거는 그냥 대충, 모친 거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면서 이제 여보 우리 아이예요라면서 이제 김원웅 전 회장 본인의 출산 탄생 과정이 딱 만화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김병민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이 커서 어떻게 됐느냐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서 본인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좀 이런 것들을 문제로 해서, 특히나 다른 조직도 아닌 광복회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신 분들의 자녀들 또 자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단체인데, 그런 역사파리를 통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든 이런 종류의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는 정말 엄격하게 처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물론 아직은 보훈처에서 비리 혐의 의혹을 고발한 상태이고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자, 여야의 반응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당에서는 김원웅 전 회장을 맹폭을 했고 야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박정아 대변인, 광복회는 불법 얼룩진 김원웅 1인 독재 체제였다라는 비판 논평. 권성동 원내대표, 입으로는 광복으로 외치며 속으로는 착복을 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출세길 열어주고 적극 비호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 정권의 비호받은 비리다. 자,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그 가운데 여당 출신의 박민식 보훈처장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비판을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광복회장일 때 이 같은 비판을 일정 정도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김수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후은장 내지 표창장을 친민주당 인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수여했던 것도 그렇고 광복회 기념식에서 이 같은 논란의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죠. 들어보시죠.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의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친일 미청사는 한국 사회의 기저질환입니다. 국민들은 친일의 뿌리를 둔 역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들을 친일 매국노로 몰아가며 국민들을 갈라치게 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 원고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사전 보고가 됐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추가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굉장히 실망스럽죠. 광복회장이 저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처사입니다. 물론 수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게 밝혀져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예. 다만 이게 친일의 역사도 청산하지 못한 이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그 광복회 회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착복을 하는 비리가 생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광복회장이 새로 또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선거법 위반 논란을 가지고서 또 법적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이제 투표도 광복회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회장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회장을 임명하는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임명직이 아니다. 아닙니다. 회원들이 광복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회장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권이 비호한 비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정치를 하다가도 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또는 정부 기관의 기관장을 맡게 되면 전부 탈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탈당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당을 하고 이제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권이 비호했다. 그러면은 정권에 누가 비호를 했는지 감사 결과에서 나왔겠죠. 누가 비호를 했는지 밝혀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제 어떤 개인을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개인 비리가 있다면 철저하게 밝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응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실망감을 자아내는 일이다.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따져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해 11월 이재명 의원이 김원웅 전 광복회장에 대해서 존경한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 광복형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논란이었습니다.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회장님 매우 존경하는 분이셔서 저도 마음의 광복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웅 회장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항일 독립운동을 이끌어 오셨던 분들의 또 그 후손들의 모임 광복회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지난해 11월 시점이었고 당시에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알 길이 없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존경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게 진짜 존경한다는 뜻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은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광복형이 아니라 지금 들어보니까 광복회원이었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현장일 수도 있는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로 독직 폭행 그 현장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김수영 교수님,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왜 찾은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을 찾아서 신임 검사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하는 강연을 했다는 보도인데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2년 전에 정진웅 차장검사에게 독직 폭행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 독직 폭행이 이루어졌던 그곳.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용인 분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좀 좌천을 당해서 한동훈 장관이 간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정진웅 차장검사가 몸을 날려서 물론 뭐 본인은 또 다르게 주장하고 있지만 독직 폭행을 당했고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동훈 장관에게는 좀 굴욕적인 장소일 수 있죠. 그렇죠. 좌천당해서 있는 것도 화가 나는데 거기에서 수사의 대상이 됐고 핸드폰을 뺏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당했으니까 굉장히 굴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장관이 되어서 신임 검사들을 찾아 이제 강연을 하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뭐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언론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화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한 소신 관철하고 법원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실력을 쌓아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임 검사들에게 덕담을 한 거군요. 혜택받은 공무원이다, 검사들은. 워낙에 이제 검사들에 대한 또 사회적인 인식이 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검사가 물론 묵묵히 자기 일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수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 검사라는 그런 오명을 듣게 만드는 검사도 있었고 사회적인 불신을 받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되고 굉장히 본인들이 혜택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자신이 갖게 된 이러한 수사의 권력 같은 것들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써야 된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 최근 2심이 독직 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곳이 독직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다라고 법률적으로 특정하기에는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려야 이곳이 독직 폭행 현장인지 아닌지도 판가름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더 정확한 표현을 앵커로서 하자면 독직 폭행 논란이 일어났던 장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1월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일 때 했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에 저항하려 했다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던데 그렇지 않으니까 기소가 됐겠죠?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독직 폭행 혐의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심의 판단이 갈렸단 말이에요.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3심은 네. 어떻게 나올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법률에 대한 다툼을 하게 되는 그 법률심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2심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다소 좀 불리한 대법의 판단 결과가 현재로서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때 이 사진도 논란이었어요. 본인이 독직 폭행을 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됐는데 본인이 왜 입원을 하냐. 뭐 맞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었죠. 가짜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었고. 그러니까 독직 폭행에 대한 내용들보다도 그 당시에는 한동훈 장관에게 무리한 혐의를 씌워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쵸. 하지만 그 당시에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해당되는 그 누명을 다 벗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측면이 맞는 것 같고. 사실은 독직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큰 사건 아니에요. 큰 건 한동훈 장관을 압수수색하고 아이폰 뺏고 기소하려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다. 그게 가장 큰 흐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으로 보게 되는데 저 당시 한동훈 장관은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고 가해자라고 유추돼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전을 통해서 좋은 자리로 가게 되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불공정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게 됐죠. 근데 세월이 좀 흘렀고 그 당시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 당시에 그 피해자로 볼 수 있었던 검사장은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돼 있고요. 역사는 늘 반복하고 돌고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과 정의,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임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들을 당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모습을 보면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편에서 불의와 맞서 싸웠다는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가 있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한편 기득권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선에 있는 현장에 정말 젊고 혈기왕성한 검사들에게 당부했던 만큼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또 법과 원칙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정의가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너무 한쪽 편으로 기울이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롯한 현 정부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정진웅 검사의 부적절 행동에 대해서 재판관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검사는 피해자인 한 장관에게 미안하다라는 얘기까지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게 되는 한 법무부 장관의 추진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뭐 검수완박 되돌리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제주 4.3 인혁당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조폭,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깡패들 잡아들이는 거, 엄정 대응 정책들,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순환 시대입니다. 자, 서재현 의원님, 어떤 사건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이 된 겁니까? 네, 그 하루에 공교롭게죠. 이제 오전 오후 해가지고 월성 원전, 예전에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이제 조금 이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냐 하나하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 특히 문재인 전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가피하게 압수수색할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인데 수사가 결과로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그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정당한 수사 과정이냐가 이제 해명이 될 것 같고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은 감언이죠, 감언. 원전 비중을 낮추겠다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에너지 정책의 문재인 정부의 통치 철학이고 정치 방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라기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의 안정성을 바라봤을 것인데 경제성, 그러니까 2015년도죠. 2000년도에 당시에도 그 원전이 30년 수명이 닿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오래됐기 때문에 경제성보다는 안정성에 집중해서 에너지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폐쇄하겠다고 한 것을 이걸 경제성으로
봐버리면 누가 봐도 경제성으로는 계속 하는 게 더 싸게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이건희 회장이 1995년도에 보면 애니콜 폰도 불량률이 높아서 한 대가 아니고 그때도 한 500억, 수백억의 그 어떤 제품을 직원들 보면서 화형식을 열었거든요. 이것도 그냥 법적으로 하게 되면 회사에 피해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성이잖아요. 이게 그 어떤 정책의 상징성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걸 자꾸 검찰에서는 경제성 하나만을 봐서 자꾸 이 부분이 실패했다. 물론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것을 검찰 법의 잣대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를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이제 검찰에서는 다 좋은데 왜 산자부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주말에 경제성 데이터가 조작됐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범법행위다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궁금한 게 전재수 의원님, 대통령 기록물로 지적이 돼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첩이 되잖아요. 그럼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이 되면 이거 못 연다, 데이터 못 본다는 건데 검찰은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2 동의, 그다음에 관할 법원의 고검장의 그 영장 발부 이것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돼 있죠. 아,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절차 아마 관할 법원의 고검장의 영장 발부가 이제 영장 발부를 득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대신 이제 그 원본을 가져올 수는 없고요. 그렇죠. 안에서 이제 복사를 해서 사본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그 우리 서재훈 위원님 말씀대로 월성 원전은 있잖아요. 월성 원전은 수명이 다한 원전입니다. 30년 수명을 다해가지고 월성 원전을 그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연장하고 그리고 연장한 중에 말하자면 부품 사고도 생기고 정품은 안 쓰고 중국의 값싼 부품을 써가지고 멈춰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이 이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하면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기 때문에 노후 원전이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폐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하게 경제성 데이터를 좀 조작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성 데이터를 조작한 측면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되겠지만 월성 원전 폐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 잣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 아니고요. 아니 북한 어민을 왜 북송을 합니까? 어민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대한민국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정착해서 잘 살게끔 해야 되겠죠. 근데 16명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살인마들을 북한으로 보낸 겁니다. 북한 어민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를 사법적 잣대로 검찰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저는 이거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시 국민의힘에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 1, 2, 3부,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부 1, 2, 3부, 서울중앙지검의 정치 관련 수사하는 6개 모든 부서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의 공정성, 또 일방적 수사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검토, 이 부분에 대한 좀 되돌아보기 이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대변인. 월성 원전 수사를 비롯해서 전 정부에 아무래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다가 수사팀들이 줄줄이 좌천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이 정부가 진짜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 아마 정권 교체 여론들 흐름들이 많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만약 있는 그대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다면 이미 지난 정권에서도 밝혀졌던 일이겠죠. 하지만 수사했던 사람들은 좌천이 되고 또 그 자리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이어지지 않았고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산업부의 공무원들이 가갖고 자료를 삭제했던 일들 때문에 또 줄줄이 입건됐던 일들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되고 이 원전 수명이 충분히 남아있는 내용들을 갖다 조기 폐쇄하는 일들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원전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를 끌어다 쓰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고 원전 생태계를 비롯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에까지 막중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신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난 정권 입장에서는 온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철저한 수사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날 있었던 북한 어민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 같은 경우는 있었던 내용들과 달리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조금 다른 내용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이 뉴스가 진행돼서 조금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차지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합니다마는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한 사람의 인권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해외 유수 국가에서도 관심을 매우 갖고 있는 사건이고 이러한 강제 북송으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탈북민들에 대해 이것 봐라 대한민국으로 가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북한으로 강제로 북송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듯한 내용들이 흘러나왔던 보도들까지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인권에 관련된 문제, 어떤 위법한 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 이런 일들 싹 다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의혹에 대해서 심각성을 국회에 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감사원이 최근 권익위를 특별감사 들어갔는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지난 17일 취임 후 인사차 방문해서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내용 일부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단순한 근태 문제가 아니다. 여러 건의 권익위 내부 제보들이 접수됐다. 오염이 심각하다. 권익위 조직이 공격되고 있다. 라고 감사원은 의혹이 심각하다. 라고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전현희 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근태 지각 누명 지우기 망신주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초로 이제 위원장의 근태 감사다. 지각이라는 일종의 누명을 지은 거죠. 망신주기식으로 감사를 시작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먼지털이식 감사를 계속 하는 거죠.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제가 또 하나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정말로 진짜 죽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저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이다. 그러자 감사원에서는 이 단순한 근태, 지각 문제가 아니다. 이거 심각하다라고 맞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사 청구가 들어가자마자 이틀 만에 또 감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지적을 하자마자 바로 즉시 이렇게 감사가 들어갔잖아요. 어느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가권익위원회는 권익위원회는 내부 제보사항입니다. 제보사항인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 궁금합니다. 그러자 전현희 위원장은 어제 SNS에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시켰다고 불어라 라고 소위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에요. 감사원의 불법 감사다. 허위 답변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이 어제 보도자료를 해서 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위원장이 시켰다고 불어라, 협박 회유 통한, 강압감사 진행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부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 내용은 심각하다. 무슨 소리냐? 감사원은 반박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 감사가 전현희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압박이라면 부적절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만큼 그런 의도라면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특히나 정기감사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다시 특별감사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맥락상 나를 그만두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대응하는 이제 방향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개인 정치를 하고 있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전현희 위원장이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근태도 근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의 자녀들의 어떤 특혜 의혹에 대해서 그때 권익위에서 이해충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이건 중립적이지 않다. 누가 봐도 이해충돌 사안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해충돌이 없을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정치인 출신이 권익위에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올바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뭐 지금 근태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전은희 위원장은 이제 억울하고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거 외에도 불필요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뭐 정책이 뭐가 잘못됐었다라는 비판을 한다거나 그리고 자신이 지금 탄압받고 있어서 건강이 안 좋고 뭐 구안화사가 왔다, 뭐 너무 충격적이다. 굉장히 본인이 좀 탄압받고 있다라는 것을 밖으로 많이 내보이는 게 어쩌면 이런 계기를 통해 또 개인 정치를 하려는 건가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어쨌든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감사해서 뭐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근태라는 게 자기를 망신주기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결국 근태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만큼 조용히 감사를 받고 좀 사태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일을 크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개인 정치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라는 돌직구를 많이 날리시는군요.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조금 가만히 계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가만히 계시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김수영 교수님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째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오늘 경향신문의 제목이 저는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나. 경향신문이 이런 제목을 왜 썼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고 득표율은 이야기돼 있고 호남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도 압승했지만 투표율은 전국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호남의 투표율이, 지난번 대선에서 광주의 투표율이 왜 역대 투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는지를 함께 보시죠. 자, 누적 득표율은 이렇습니다. 자, 호남도 이렇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후보. 근데 투표율 한번 보실까요? 자, 호남의 평균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보다 낮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애석하게 오늘 나오신 두 분이 부산하고 대구라 호남뿐이 아니십니다만 자신 있게 저는 이 질문 드릴 수 있어요. 민주당의 뭐 대표 정치인들은 지역구가 호남이 아니더라도 호남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호남의 심장이 왜 차갑게 식은 겁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체급 차이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빨리 결과가 예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뭐 내가 뭐 투표 안 해도 뭐 어차피 이재명 될 건데 뭐 이제 이런 이제 기류가 처음부터 이제 형성이 됐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대선 때도 낮았잖아요. 대선 때는 오히려 결집해야 되는데. 대선 때는 투표율 높았죠. 지선 때. 지선 때. 지방선거 때. 예, 지방선거 때는 이제 낮았었는데. 정정합니다. 지선 때.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 때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당대회가 이제 국민들의 흥행을 좀 받았으면 좋았는데 이제 폭염도 있었죠. 휴가철이었죠. 또 폭우도 내렸었고 또 워낙 체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재명 대세론 뭐 대세론을 넘어서서 뭐 확대명이니 어대명이니 뭐 이런 이제 기류가 좀 있었고 또 혹시 지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뭐 후보들에 대한 식상함 때문 아닙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예, 그것은 이제 너무 과한 이제 좀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 환경 자체가 더더구나 또 이준석 대표가 뉴스를 몰고 댕기잖아요.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 환경 자체가 흥행을 이끌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뭐 이제 8월 28일이면은 새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 것이고 흥행은 못했지만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지도부가 출범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출범하고 난 뒤에 정말로 국민들에게 소구력 높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미롭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이 결과에 대해서 낮은 투표율을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는 낮은 투표율에 대한 언급 없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앞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당원 동지들에게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낮은 투표율. 최고위도 친 이재명계 후보들이 대거 당선권에 들었습니다. 사당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장경태, 박찬대, 서영교 의원 등등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친명계 4명이 당선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박용진 후보가 한 계파가 꿩 먹고 알 먹고 거기에서 더 나가 국물까지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용진이 만들고자 하는 민주당의 미래에는 악성 팬덤이 판치고 셀프 공천, 사당화 논란으로 혼란해하며 정치 훌리건, 좌표 부대들이 당내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더욱이 계파 독식의 논란은 없을 것입니다. 한쪽 계파가 대표도 최고위원도 다 먹고 당원 강령도 마음대로 뒤집는 일, 그래서 당 밖에서 한쪽 계파가 꿩 먹고 알 먹고 국물까지 싹 다 독식한다는 그런 비판을 들으면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 그 한가운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서재현 의원님, 흥미로운데 이게 꿩 먹고 알 먹고는 사실은 그 1+1 같은 느낌이에요. 꿩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지금 박용진 후보가 쓴 표현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 뒤에 국물까지 다 먹고 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사당화다, 1인 정당이 됐다, 독식을 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서재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박용진 이제 당대표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자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과도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그 네거티브적 전략을 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최고위원 5분 중에 뭐 친명 비명 뭐 나누었다고 하지만 사실 6위인 송갑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남하고 광주하고 15%, 22%로 해가지고요 5위 안에 들 가능성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분이 좀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대의원이 30%가 이제 다가오는 주에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확정적이게 5분의 후보 뭐 국물까지 다 뭐 친명 이런 거는 아직까지 모른다. 왜냐하면 국물까지는 아직 안 먹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송갑석 후보도 있지만 그 고영인 후보라든지 이제 또 윤영찬 후보도 대의원의 투표 30%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윤영찬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대의원 투표를 기대할 만하죠. 그렇죠. 그냥 모르는 거고요. 그 5위와 6위 차이도 제가 알기로 한 2,000표 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비판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박용진 당대표 후보 알지만 그 실질적으로 청년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그리고 그 당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그 낙선하신 청년들을 같이 해서 우리가 낙선했지만 도전의 가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강조가 돼야 되는데 워낙 이제 뭐 시간도 없고 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비판에 너무 열을 올리고 있는데 조금 이번 다가오는 한 주 정도는 정책 비전에만 좀 더 집중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최종 결과가 우리 박용진 후보가 예견했던 것처럼 한 계파가 국물까지 다 먹는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서재현 위원이 전망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계파가 섞일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시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시원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